결혼 30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온 김정숙 씨. 하지만 어느 날 정숙 씨는 조용히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젠 내가 졌다. 돌아와라.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정숙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어머님, 제가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저도 살아야겠어요. 과연 정숙 씨는 왜 30년을 참다가 갑자기 떠났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무엇을 몰랐던 걸까요? 며느리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음 나눠요. 전북 남원의 작은 주택가. 아침 5시가 되기도 전에 김정숙은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3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알람시계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버님과 잠에서 깨면 안 되니까요. 75세인 시어버님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밤에 자주 깨어나 헤매곤 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하는 정숙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를 우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나물을 무치죠. 아이고, 벌써 일어났네. 7시쯤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옵니다. 73세인 시어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도 또렷해요. 하지만 정숙을 보는 눈빛에는 늘 불만이 서려 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나면 몸에 안 좋아. 내가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 떼고 빨래까지 다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체력이 약하다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상을 차리죠. 시아버지용 죽, 시어머니와 남편용 밥, 각자의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시어버님을 부축해 식탁으로 모시는 정숙의 손길은 부드럽습니다. 시어버님은 정숙을 알아보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죠. 말은 거의 하지 못하지만 정숙이 떠먹여주는 죽을 천천히 드십니다. 또 흘렸네. 조심히 좀 떠먹여.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정숙은 조용히 시어버님의 입가를 닦아드리며 더욱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남편도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드세요. 남편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이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정숙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씻겨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요. 정숙아, 아버지 이불 좀 갈아줬어. 냄새가 나네. 네, 어머님. 그리고 점심엔 미역국 끓여.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숙은 잠깐 숨을 돌립니다.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시어머니도 방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서야 정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해가 지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정숙은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미안해. 회식이 있어서. 정숙은 차가워진 밥을 데워주며 말합니다. 남편은 정숙의 피곤한 표정을 보지 못하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정숙은 침대에 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시아버지가 밤중에 깰 수도 있고 내일 또 반복될 하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결혼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은 것도 벌써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정숙 자신에게는 커다란 변화의 신호였죠. 며칠 후 시아버지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숙이 부르면 고개라도 돌리셨는데 이제는 반응조차 미미해졌어요. 밤에 깨어 헤매는 일도 더 잦아졌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워졌습니다. 정숙아, 아버지 또 실수하셨어. 빨리 와서 치워. 새벽 3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숙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옷차림 그대로 방으로 달려가니 시아버지가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바닥에는 소변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침대로 가세요. 정숙은 시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혀를 차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젠 거의 매일이네.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어. 하지만 정숙은 묵묵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죠.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아, 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한다며? 정숙은 수저를 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동네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집에서도 시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던 일이었죠. 네, 어머님. 아버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거 배워서 뭐하게? 며느리가 밖에 나돌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똥오줌 치우는 일 한다고 하면 체면이 서겠어?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는 것도 시아버지를 위해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엔 요양보호사도 전문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배우면 아니야. 안 돼.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시간에 공부를 해. 그런 생각 말고 아버지나 잘 모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집안일도 바쁜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30년 동안 수없이 들은 그 말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시아버지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밤새 간병을 하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깨어났어요. 이런, 식사 시간 다 지났잖아.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인데 자고만 있고. 정숙은 황급히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넘게 지나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네요. 깜빡했다고? 아버지가 제때 약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면서 무슨 자격증이니 하는 소리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늦은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 끼웠던 그 반지가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에 끼워 보니 예전보다 헐렁해진 것 같았습니다. 살이 빠진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멀어진 탓일까요? 밤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얘기?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집안일도 바쁘잖아. 하지만 아버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지.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에서 정숙의 의견은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시어머니의 뜻이 우선이었고 남편은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혼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묻어두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2~3번씩 깨어나 시아버지를 돌보고 낮에는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났어요. 어지러움증이 자주 찾아왔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곤 했습니다. 정숙아,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몸이 안 좋아?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볼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는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혈압약을 꼭 드세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한 휴식이라니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집에 돌아와 혈압약을 꺼내 놓으니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깟 혈압약 하나 챙기는 게 뭘 힘들다고 병원까지 다녀와. 나는 나이가 더 많아도 약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약을 먹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밤새 고열에 시달리셨어요. 정숙은 밤새 간병을 했고 새벽에 겨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간병하시기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집에서 돌보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할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숙의 하루는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을 수시로 재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려야 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 정숙은 급하게 밥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야?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물로 입을 헹구며 나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체한 것 같아요. 체했다고? 뭘 그렇게 급하게 먹었다고 체해. 이런 것도 못 챙기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숙이 차려놓은 밥상을 손으로 밀쳤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밥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밥을 차려놓고 앉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 아버지는 아픈데 며느리가 이 모양이면 되겠어? 정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할게요. 정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새로운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화를 내셔서. 아, 그래?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야. 이해해줘.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이해하라는 말뿐이었어요. 정숙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병원에서 혈압약도 처방받았고. 혈압? 그건 아이 들면 다 있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반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30년을 참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자신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 아침죽을 드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린 후 정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는 그대로 두고 갔어요. 어머님,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언제 올 건데? 며칠 있다가 올게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정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맞았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듣고 있던 말을 멈추고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너 너무 고생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어떻게 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친정에서의 첫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깨어서 시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한편 정숙이 떠난 집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시어머니도 어디 갔다 오겠지 하며 여유를 부렸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정숙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정숙이가 이렇게 오래 친정에 있을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약을 챙기는 것부터 식사를 드리는 것까지 정숙이 해오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남편도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 당황했습니다. 밥도 해놓지 않았고 빨래도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숙이는 언제 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며칠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는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밤에 시아버지가 깨어 헤매시면 시어머니도 잠을 설쳐야 했고 낮에는 지쳐서 제대로 간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남편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몸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를 혼자 돌보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거예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까지 입원하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직장일도 있는데 시아버지를 혼자 돌볼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영입니다. 집에 온 요양보호사를 보며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는데 결국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루에 얼마인가요? 8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지금까지 정숙이 해오던 일의 가치를 처음으로 돈으로 환산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며느리 없으니까 꼼짝 못하시네. 그러게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아시겠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정숙이 없는 이 한 달 동안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몸소 느끼고 있었거든요. 요양보호사는 시간이 되면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밤에 시아버지가 깨면 남편이 일어나야 했고 새벽에 약을 챙기는 것도 남편 몫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도대체 정숙이는 왜 연락도 안 하는 거야? 남편은 초조했지만 정숙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집안일이 불편해서 정숙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정숙은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언니의 도움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2달이 지나자 정숙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친정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0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본 경험이 있어서 이론 공부가 어렵지 않았어요. 실습 시간에는 강사님이 정숙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손길이 부드러우시네요. 환자분들이 편안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한편 정숙이 떠난 집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남편 혼자서는 시아버지를 돌볼 수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적금까지 깨야겠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요양보호사 비용이 가게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숙이 공짜로 해주던 일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매일 정숙 생각만 했습니다. 간병인이 시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숙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지 비교가 됐거든요. 간병인 선생님, 좀 더 천천히 들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병인은 업무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정숙처럼 시아버지의 기호를 알아서 챙겨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주지는 않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숙이 얼마나 가족같이 시아버지를 모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숙이가 보고 싶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 보호자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세요? 연락해보시지 그래요.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를 않네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럼 직접 찾아가 보세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이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자신이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퇴원을 앞둔 날, 시어머니는 마침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통화 버튼을 누르다가 끊기를 반복하다가 용기를 내어 끝까지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정숙아, 나야, 어머니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정숙아, 이제 내가 졌다. 돌아와라.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너 없으니까 집이 완전히 망가졌어. 아버지도 제대로 못 모시고 나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저도 살아야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했어요. 그 담담함이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정숙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버지도 너만 찾으시고. 어머님,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 봐요. 정숙은 시어머니가 반대했던 자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셨잖아요. 며느리가 밖에 놔둘면 안 된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알겠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압받았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요양보호사분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숙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정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정숙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센터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고마움의 인사가 정숙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정숙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가 위독하셔. 빨리 와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화가 났어도 시아버지만큼은 늘 걱정됐거든요. 30년을 함께 살며 친아버지처럼 여겨왔으니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남원병원 중환자실이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정숙은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아, 와줘서 고마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정숙이 손을 잡자 미약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님, 정숙이에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정숙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정숙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번갈아 가며 지켰지만 정숙이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새벽 4시쯤 시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버님, 편히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의 손을 잡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어요. 정숙은 시아버지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렸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정숙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챙겼어요. 마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숙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척들이 정숙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숙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며느리를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에는 정숙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뒤처리할 일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미안해. 정숙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아버지도 제대로 못 모셨을 거고 나도 이렇게 무사히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너도 나 같은 며느리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수건만 건넸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수건을 받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정숙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정숙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정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떠나시고 너도 없고 정말 혼자가 됐네.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제 정숙이 시어머니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편히 사세요. 아버님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없었고 책망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에 대한 연민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정숙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정숙아, 정말 안 돌아올 거니?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요양센터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정숙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빈 침대만 남아 있었어요. 3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시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요양센터에서 인정받는 베테랑 요양보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환자분들과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퇴근하는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되찾은 거죠. 어느 날 정숙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센터 원장님이 정숙을 불러 말했어요. 정숙 선생님, 제가 요양센터를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양센터는 환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숙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제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보시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친정언니와 상의해봤어요. 정숙아, 해봐. 내가 그동안 쌓은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알잖아.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야. 언니의 격려를 받고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요양센터를 열기로 한 거죠.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대에서 6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처럼 집에서만 살다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숙의 면접은 남달랐습니다. 스펙보다는 사람을 보았어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본 경험, 그 안에서 쌓인 따뜻함과 인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집안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직원들의 정성어린 돌봄 서비스가 알려진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정숙 센터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치 친딸이 돌보는 것 같다고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정숙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평일에는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뉴스에서 정숙의 재가요양센터가 소개됐습니다. 화면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정숙의 모습이 나왔어요. 김정숙 센터장은 30년간 시부모를 모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화면 속 정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정숙의 손길이 예전에 시아버지를 돌보던 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내가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을까? 시어머니는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정숙 센터장은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환자들을 대한다는 철학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숙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편안해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의 인터뷰를 들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정숙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봤거든요. 간병사분, 저기 나오는 분이 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간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이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복이 많으시겠어요. 간병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이 많다니 자신은 그 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식아, 오늘 뉴스에서 정숙이 나오는 거 봤니? 네, 어머니, 봤어요. 정숙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대단해. 우리가 정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 남편도 정숙의 뉴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정숙이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정숙의 재가요양센터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어났고 돌봄을 받는 환자들도 50명이 넘었어요. 무엇보다 50대, 60대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정숙의 재가요양센터가 문을 연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지점을 내며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이자 지역사회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숙 센터장님, 오늘 전라북도에서 표창장을 주신다고 하네요.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 고령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센터장님이 시작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아세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고 여겨졌습니다. 시상식 날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창장을 받으며 소감을 말하는 정숙의 모습이 지역 방송에 생중계됐어요. 저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며 살았죠. 그때는 힘들고 버거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중년 여성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정숙의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보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은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30년 전 처음 며느리로 집에 들어왔을 때의 수줍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간병사님, 저분이 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간병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부러우세요. 부럽다기보다는 미안해요. 제가 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간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숙이한테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정숙아, 오늘 텔레비전에서 내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너의 노력 덕분이야. 나는 오히려 방해만 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껏 모셔줘서 우리 집을 지켜줘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어서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길을 당당하게 가면 돼.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 편지를 받은 정숙은 오랫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망스러웠던 마음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정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님도 건강하게 지내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의 일들은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편안히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 후로 정숙과 시어머니는 가끔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정숙의 재가요양센터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저도 56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정숙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던 중년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어느 봄날 정숙은 센터 옥상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59세가 된 지금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센터장님, 새로운 지원자분이 면접 보러 오셨어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정숙은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며느리 김정숙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김정숙 센터장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숙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침묵의 폭력은 때론 말보다 더 아픕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